영국인 특파원 마이클 브리는 40년간 한국에 살며 한국을 깊이 관찰해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한국인의 실체는 충격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문화 변방에서 세계적 문화 강국으로 불과 수십 년 만에 도약한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브린의 시선 뒤에는 한국인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목격한 한국인의 괴물 같은 집단 에너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제 발전, 불가능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문화 콘텐츠. 이 모든 것은 브린이 표현한 외계 민족, 불사조 민초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난 극복이라는 한국인의 주특기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불사조 같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왜 처음에는 한국인을 칭찬하다가 그 다음엔 비판하고 마지막엔 조언했을까요? 한국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부끄러운 민낯과 충격적인 민족성의 실체를 영국인 특파원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인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특성들, 마이클 브린이 40년간 관찰하고 폭로한 충격적 실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다음 진화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서울 김포공항에 내린 마이클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국에서 본 사진 속 아시아의 현대 도시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허름한 건물들, 먼지 날리는 도로, 그리고 희망 없는 표정의 사람들. 이곳이 정말 급성장 중인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한국인가?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듯 했어요. 워싱턴 타임즈의 새로운 서울 특파원으로 부임한 그는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마이클은 한국 역사책을 펼쳤어요. 6.25 전쟁 당시 사진들을 보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완전한 폐허였던 거죠. 서울의 건물 90% 이상이 파괴되었고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오다니.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첫 취재를 위해 포항제철소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농촌의 가난한 모습과 달리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공장 단지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공장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포항제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입니다. 일본과 미국 전문가들은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죠. 마이클의 눈썹이 위로 솟았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외국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걸 어떻게 성공시킨 거죠? 김 과장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직원들은 때로는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 않고 일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요. 마이클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김 과장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포항제철 현장에서 마이클은 박 반장이라는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제철소에서 일한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전쟁 후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국 원조 물자로 하루하루 살았죠. 거리엔 고아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마이클의 눈앞에 갑자기 전쟁의 참상이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박 반장의 눈에 강한 빛이 어렸어요.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굶어 죽느니 일해 죽자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죠. 휴일도 없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이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민족의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울산 현대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이곳이 1962년만 해도 단 한 척의 배도 만들 수 없었던 조그만 어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정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970년대 초 우리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 모든 조선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농사나 짓던 나라가 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요. 우리에겐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없었으니까요. 마이클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된 거죠? 정 부장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 글래스고 조선소에 가서 빈 종이에 배 그림을 그려 계약을 따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만들지는 생각도 없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광기 어린 용기,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끈질긴 노력. 저녁 숙소로 돌아온 마이클은 밤늦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그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서구 경제 발전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사조 같았어요. 완전히 재가 된 상태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새. 다음 주 마이클은 구미전자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21살 미영 씨를 인터뷰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보통 12시간이요. 바쁠 때는 16시간도 해요.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미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제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 학비를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요. 마이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여성의 말 속에 한국 경제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개인의 희생을 통한 가족과 국가의 발전.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이 지나며 마이클은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가 쓴 기사의 제목은 불사조 민족 한국의 불가능한 경제 기적이었어요. 그의 편집장은 처음에 그 제목을 의심했지만 마이클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폐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도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요. 1983년 여름 마이클은 처음 한국에 온 지 1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윌리엄스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된 그는 30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윌리엄스 씨가 서울 63빌딩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서울은 잿더미였어요.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죽은 가족을 찾고 있었죠. 그때 나는 생각했어. 이 나라는 1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건 기적입니다. 마이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윌리엄스 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윌리엄스 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전쟁 때 한국인들을 봤어요. 그들은 달랐어요. 집과 가족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죠. 잿더미 속에서도 내일을 계획했어요. 마치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마이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끈질김,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인내. 그는 자신의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사조처럼 재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DNA에는 국난을 극복하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다. 마이클은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 사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민족적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1997년 11월 서울의 차가운 가을 바람이 마이클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한국에 온 지 15년 그는 이제 가디언과 더 타임즈의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취재해온 그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5년간 기적적인 성장을 이어온 한국 경제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줄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이신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성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요. 마이클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경제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을 만났지만 이 평범한 시민의 한마디가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절망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IMF의 구제금융은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1998년 1월 한국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금반지, 돌반지, 금목걸이를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저걸 보세요. 옆에 있던 한국인 통역사 지영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내놓고 있어요. 마이클의 목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할머니. 지영이 가리켰어요. 한 8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금반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건 내 결혼 반지예요. 남편과 함께한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죠. 하지만 나라가 위기니까 이것도 보태야지.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어요. 그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은 그의 고국 영국에서도 그가 취재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흥분된 목소리로 가디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집단적인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이 기사를 긴급히 내보내야 합니다. 편집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마이클의 기사는 다음날 가디언 일면을 장식했어요. 제목은 불사조 한국 다시 일어서다였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이클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결속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광경들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체질을 개선했고 국민들은 외국 물건 대신 국산품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심지어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의 일부를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IMF 위기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한국은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어요. 세계 금융 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국제통화기금 IMF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한 견해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의 회복을 5년에서 10년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IMF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희생정신은 우리의 모든 예측을 뒤엎었어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입니다.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한국인들의 집단적 힘에 매료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국가주의를 넘어선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마이클에게 한국인들의 집단 에너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6월의 어느 저녁 그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붉은 악마 응원단이 하나가 되어 외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마이클은 이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만 명이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 같았어요. 숨쉬는 것도 외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모두 하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국이 승리했을 때
마이클은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밤새도록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마이클이 한국인 친구 태연에게 물었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서양에서는 개인이 우선이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이 먼저예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무언가 중요한 통찰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야수비스트가 된 민심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강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 집단의 생존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죠. 마이클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답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힘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2005년 마이클은 삼성전자 수원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팀워크와 효율성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던 중 그는 한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즉시 모여 함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런 팀워크가 삼성의 비결인가요? 마이클이 이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함의 문화예요. 우리는 개인의 성취보다 팀의 성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응하죠. 마이클은 이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이 특별한 집단 에너지에 있었던 거예요. 15년 넘게 한국을 관찰한 마이클은 이제 한국인들의 집단 에너지가 가진 양면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강점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약점이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강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불을 밝힌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이 화려한 도시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었어요. 이건 마치 집단적 초능력 같은 거야.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인들의 괴물 같은 집단 에너지는 세계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특권을 가진 증인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마이클은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베테랑 특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집단적 에너지를 세계에 알렸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교육 열정과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자는 걸까? 마이클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학원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가능할까?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마이클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방문지는 서울의 한 유명 고등학교였어요. 아침 7시 마이클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마치 군인들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김 교장은 마이클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학교의 하루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납니다. 김 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학생들은 정규 수업 후에도 자율학습을 해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14시간이요? 그렇게 오래 공부하면 아이들이 지치지 않나요? 김 교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인내심을 기르거든요. 마이클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그는 이 말이 자랑인지 걱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던 마이클은 한 여학생이 수업 중에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조용히 그 학생의 옆자리에 앉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는 왜 졸고 있는 거죠?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새벽 3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갔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이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7살 소녀가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학교에 오다니. 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마이클은 18살 고3 학생인 준호를 인터뷰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자나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4시간. 평소에는 56시간 정도요. 마이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렇게 적게 자면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준호의 눈빛이 강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학 입시는 인생을 결정짓는 전쟁이니까요. 졸릴 때는 커피를 마시거나 세수를 해요. 때로는 연필로 손바닥을 찔러 잠을 쫓기도 하고요. 마이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영국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마치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을 방문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학원은 여전히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어요. 학원장인 박 원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학원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해요. 일부 학생들은 그 시간까지 남아 공부하죠. 마이클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요? 아이들이 언제 쉬나요? 박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쉬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돼요.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요. 한국에서는 일찍 자는 아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마이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광기에 가까웠어요. 학원에서 공부하던 한 고등학생 유진과의 대화는 마이클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어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나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요. 지금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모두 학원에 다녀요. 주말에는 SAT와 토플 준비도 해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SAT와 토플이요?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건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버드나 예일에 가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마이클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어린 학생의 꿈과 노력이 감동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교육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던 마이클은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는 새아이의 어머니인 이 씨를 만났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 씨의 얼굴에 피로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 소득의 거의 절반이요. 세 아이 모두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학원에 다니니까요. 때로는 제가 점심을 거르기도 해요.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이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우리 시대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달라야 해요. 교육만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마이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말에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느꼈어요. 이것은 교육관계 에저케이셔널 매드너스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 20년 넘게 살며 마이클은 이 교육열의 결과도 지켜봤어요.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았고 PISA 같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005년 마이클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그중 한 학생 민수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게 공부하는지 신기해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어떤 학업 압박도 견딜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이클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한국 교육의 양면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학습 시간과 압박은 분명 문제였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내심과 회복력은 분명 강점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마치 산소가 필요 없는 것처럼 공부해요.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외계 지능체의 능력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 시스템의 어두운 면도 보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청소년 자살률 증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교육열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어요. 이 교육 시스템은 슈퍼 엘리트를 만들어내지만 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계속 적었어요. 이것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저녁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이클은 한국인 친구 태연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육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마이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미쳤어요. 하지만 그 미친 교육이 우리를 가난에서 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 절박함이 지금의 교육 문화를 만들었어요. 마이클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은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마이클은 생각했어요. 그것은 미친 듯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감동적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이제 한국 교육의 비밀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1990년대 말 마이클은 한국에서 보낸 15년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그의 눈앞에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류 코리언 웨이브의 탄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라고? 마이클은 일본 특파원 친구 켄지로부터 받은 전화에 의아해했어요.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가진 국가였고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2001년 초 마이클은 이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본 백화점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한국 드라마 DVD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한국 배우들의 포스터가 즐비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마이클은 일본 가정주부 모임의 리더인 사토 씨에게 물었어요. 사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순수한 사랑, 가족의 소중함, 인간적인 따뜻함. 일본 드라마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마이클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겨울 연가라는 한국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를 시청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드라마는 분명 기술적으로 할리우드나 영국 BBC 프로그램보다 떨어졌지만 그 감성적인 깊이는 놀라웠어요. 이건 놀라운데.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한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드라마 제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유명 드라마 감독 김 감독을 만났어요.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김 감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어요. 할리우드처럼 화려한 특수효과나 큰 제작비를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한과 정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감정 코드를 활용했어요.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면서 한과 정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 콘텐츠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2005년 마이클은 또 다른 한류 현상인 K-팝의 등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시스템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어요. 연습실에 들어선 마이클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대 소년, 소녀들이 거울 앞에서 땀을 흘리며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하나요? 마이클이 이 이사에게 물었어요. 평균 12시간 정도요. 일주일에 6일, 때로는 7일 동안요. 이 이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도전합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해요. 한국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죠. 마이클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본 한국의 교육 시스템, 경제 발전, 그리고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와 극한의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2008년 마이클은 세계 각국의 K-팝 팬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방문했습니다. 유럽 소녀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의 턱이 떨어졌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마이클은 16살 프랑스 소녀 소피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K-팝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소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완벽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패션 감각도 멋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서구 팝스타들과는 달라요. 마이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극한의 노력과 완벽주의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현상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마이클은 이제 한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이건 문화현상이야. 마이클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가수 싸이를 독점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싸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의 흥이 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역사를 겪으면서도 항상 즐거움과 유머를 잃지 않았거든요. 그 에너지가 세계인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이라. 그는 또 하나의 한국적 정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2016년 방탄소년단 BTS이라는 그룹이 서서히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마이클은 그들의 성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는 BTS의 음악에 담긴 메시지와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에요.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적 압박, 그리고 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적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을 때 마이클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봉준호 감독과의 짧은 인터뷰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분단국가,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투쟁. 이런 경험들이 우리 영화에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죠. 그리고 우리는 서구 영화의 문법을 배우면서도 우리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이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힘은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정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2020년 마이클은 30년간의 한국 생활을 바탕으로 한류의 비밀이라는 특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문화적 변방에서 단 20년 만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 현상을 불가능한 성공 방정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인들은 문화적 DNA를 재구성하는 천재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이클은 기사에 썼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한, 정, 흥의 감성을 현대적인 형태로 재창조했고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기사는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이클 자신은 아직도 한류의 모든 비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한국인 친구 태연과 함께 서울의 한 전통 주점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한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정말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태연은 소주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놀랐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는 세계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으니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노래와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거라고. 마이클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다면 한류의 진짜 비밀은 뭐라고 생각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태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절박했어요.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류의 비밀은 바로 이 생존 본능이 아닐까요? 마이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앞에 갑자기 한국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경제 발전, 교육열, 그리고 문화적 성공.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같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탄으로 떨렸어요. 태연은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자 약점이죠.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해요. 때로는 자신의 뿌리를 잊을 정도로요. 마이클은 태연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경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년간 그가 목격한 한국의 변화는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류 문명의 실험실이다.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과 적응력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밤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문화적 DNA를 재구성하는 천재적 능력을 가졌다. 그들은 불과 20년 만에 문화적 변방에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 문화 발전의 새로운 모델일지도 모른다. 2020년 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 온 지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베테랑 특파원으로서 또다시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어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전면적인 도시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이클은 서울의 한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안전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나요? 마이클이 현장 책임자인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의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죠.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이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즉시 적응하는 능력. 그것이 한국인들의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협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모두가 협력했죠.
마이클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협력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적응력은 마이클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누구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현금은 왜 안 쓰시나요? 마이클이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니까요. 더 빠르고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있고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고국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거의 완전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미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2020년 말 마이클은 한국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성에 주목했습니다. 특별 취재를 위해 마이클은 한국의 IT 전문가 정 교수를 만났어요. 정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지털 혁신 연구자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익숙해요.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식민지배, 전쟁, 극심한 가난, 군사 독재, 민주화, 금융위기, 수많은 격변을 겪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마이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적응력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이 그들에게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정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낮은 출산율, 극심한 경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 있어요. 마이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이 나라에 살면서 그는 한국인들의 고통스러운 희생도 목격했으니까요. 2021년 초 마이클은 한국의 미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만난 20대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경쟁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23살 대학생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 행복,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는 워라밸을 중요시합니다.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한국식 줄임말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또 다른 진화의 과정에 있어요. 마이클은 자신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 정신적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요. 마이클은 한국의 벤처 창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통적인 재벌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들을 만났어요. 수평적인 조직 구조, 자유로운 근무 환경, 창의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이것은 마이클이 알던 한국 기업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젊은 CEO 테오는 마이클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장점과 서구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해요. 한국인의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서구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소통.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다음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이제 단순히 외국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강점과 세계의 장점을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온 마이클은 이제 자신이 정말 특별한 역사적 순간들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한국이 절대적인 가난에서 경제 강국으로
군사 독재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문화적 변방에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은 인류 문명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험실입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마지막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이 작은 나라는 인간의 적응력과 혁신 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것도 마이클은 알고 있었어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심각한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 이 모든 문제들은 한국이 풀어야 할 심각한 숙제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우려를 한국인 친구 태연과 나누었어요. 한국의 미래가 걱정돼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어요. 6.25 전쟁 후의 복구, 민주화, IMF 위기 극복. 한국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태연의 말이 옳다고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40년간의 한국 생활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의 가난했던 서울,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학생들,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던 시민들, 세계를 사로잡은 K-팝 아이돌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예요.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이클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특별한 나라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미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마이클은 자신의 마지막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진정한 힘입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목격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었죠. 다음 진화는 어디로 향할까? 마이클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과 기대가 반짝였어요. 한국인들의 다음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